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러오는 이 응급실 앞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어버린 듯 고요했지요. 검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만이 힘없이 번지고 있었는데 그 빛마저도 이 일신연스러운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여기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들려왔거든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지요. 분명히 내가 전화했을 때 당장 나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 사람이 대체 어디서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내 눈에는 저 시계의 초침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쾌했지요. 내 말은 언제나 법이었고 내 지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는데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이토록 무책임하게 굴다니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답니다. 속으로 얼마나 모진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저 인간이 일부러 이러는 게 분명해. 나를 시험하는 게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한눈 팔고 있거나. 그렇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지요. 이 병원 응급실 문은 꼭 닫힌 굳게 담은 입술 같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 불안감은 배가 되었답니다. 나는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쥐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처리되는 것뿐이었는데 이 작은 핸드폰 하나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듯 느껴졌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지요. 특히 그 사람의 변명이나 사정 같은 건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조리 쳐내기 바빴으니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지금 와서야 깨닫는답니다. 벼에 사무치도록 후회가 밀려오지만 그때는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만이 앞섰던 것이지요. 응급실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려 했지만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내 몸의 온기를 빼앗아 가는 듯해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집에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나는 정말 해도 너무했지요. 아침부터 잔소리가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내 눈에는 거슬리기만 했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며 혀를 찼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침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저를 콱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이 움찔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거든요.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빛에서 잠시 스치는 슬픔을 읽었어야 했는데 내 눈에는 그저 나를 거스르는 불손함으로만 보였답니다. 당신은 대체 해놓는 일이 뭐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시시콜콜 간섭해야만 돌아가는 거요? 내가 쏘아붙였던 그 말은 정말 칼날 같았지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침묵이 곧 굴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요. 나는 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내가 만든 각본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이라도 하려고 하면 나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그 사람의 말을 잘라버렸지요. 됐어요. 더 이상 변명은 듣기 싫으니 당장 입 다물어요.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늘 나에게는 잔소리나 불평으로만 들렸거든요. 왜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나에게 덤비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 불만은 날이 갈수록 골마 터져 나왔지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마저도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아서 신경질이 났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늘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일종의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배려심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단점만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나 혼자 상처받고 분노했던 것 같아요. 마치 내 삶의 모든 불행이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때 내가 썼던 문자 메시지 기록이라도 다시 들춰보면 얼마나 모질고 독한 말들을 쏟아냈는지 아마 스스로도 기겁할 거랍니다. 나는 내가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정말 못난 사람이었지요. 결국 그 사건이 터진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지금 이 사달이 난 상황을 수습하려면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 뜬 것은 얄미울 정도로 통화 연결음 뿐이었어요. 삐삐삐 이 소리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던지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고 또다시 걸기를 수십 번 반복했답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 낯선 거부감, 마치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그 느낌에 나는 분노로 치를 떨었지요. 이럴 수가 있어?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나는 억울함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응급실 앞에서 깽판을 칠 수는 없었기에 이를 악물었지요. 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 초조함은 곧바로 상대를 향한 의심과 맹비난으로 바뀌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을 보고도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연락을 끊고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세상에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 감히 내 전화를 묵살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부재 중 전화를 남겼고 문자는 짧고 단호하게 보냈지요. 당장 1분 안에 여기 도착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조 메시지였답니다. 그때 나는 마치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 따위는 머릿속에 1%도 없었지요. 오로지 나를 향한 불충과 태만만이 문제였을 뿐이었답니다. 나는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 닫힌 응급실 문만 노려보고 서 있었지요. 병원 건물 전체가 나를 외면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저기 창문 안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마저도 나를 비웃는 듯 느껴졌답니다. 며칠 전부터 이 병원 근처에만 오면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곤 했지요. 특히 밤늦게 이 응급실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한 그 발소리는 마치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괜히 헛것을 본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 소리의 존재는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어요. 헛소리 마라. 여기는 사람 다니는 병원이다. 하고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소리가 혹시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의 경고가 아닐까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가장 초조하고 불안한 이 순간에 그 발소리 없는 고요함이 오히려 더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는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이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애태우게 만들다니 그 비참함과 배신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그 사람을 통제하려 했지요.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늘 채찍질과 질책이었을 뿐이랍니다.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병원 복도 어딘가에 갇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 꾸며낸 끔찍한 악몽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밤 공기와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나는 이 병원 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나를 비웃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끼는 듯했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감보다는 분노부터 터뜨렸지요. 늦어도 한참 늦은 그 모습은 내 눈에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거든요. 이제야 기어오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요? 내 목소리는 긁어내린 듯 쉰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라고 말을 더듬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내뱉었지요. 길? 당신 핑계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내 말은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내 허락 없이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말았어야지. 나는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뺨을 칠 듯이 노려보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가 평소처럼 주눅이 들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깊은 피로와 함께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 모진 말들이 그 사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을 텐데 그는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텅 빈 반응에 오히려 미안함이 슬며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왜 대꾸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라고 묻는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나는 그 미안함을 얼른 덮어버리려고 더 독한 말을 찾아 헤맸지요. 그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표정에서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의 인내심의 한계점을 본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나는 그 찰나의 미안함을 억지로 짓밟고 내 잘못된 판단에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답니다. 우리는 초조하게 응급실 대기실로 들어섰지요. 텅 빈 공간의 묘한 긴장감만 감돌았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아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말이지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답니다. 내가 처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정확히 10시 3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의 전송 시각은 10시 35분이었지요. 그 후로도 나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시각이 10시 58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난 시각은 11시 15분이었으니 딱 17분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셈이랍니다. 나는 그 17분 동안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일부러 늦장 부렸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 길이 너무 막혀서 하고 얼버무렸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보자마자 죄송해요 라고 했지요. 만약 정말 길이 막혔다면 그는 최소한 내 전화를 한두 번은 받았어야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나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단지 길이 막혔기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왠지 모르게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화 기록에는 내가 걸었던 수십 통의 전화가 모두 부재중으로 찍혀 있었는데 그가 주장하는 길 막힘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무응답이었던 거예요. 그 미묘한 불일치가 나의 편집증적인 의심을 더욱 부추겼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식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17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처럼 사소한 시간의 차이와 통화 기록의 완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의심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내 눈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의심스러웠고
그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굳게 믿어버렸답니다. 결국 이 모든 의심은 분노로 바뀌어 나는 그 사람을 이곳을 벗어나 병원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으슥하고 차가운 지하 주차장은 우리의 싸움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지요. 나는 그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쏘아붙였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요. 10시 32분부터 11시 15분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당신이 왜 내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는지 똑똑히 설명해요. 나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나는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들까지 들추어내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요?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말들. 그때 내가 용서해줬던 거. 당신은 또 잊었나 보군요. 그때도 이랬잖아요. 사소한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고.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분노는 사실 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였는지도 모르지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탓하며 스스로를 방어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내 기대에 영원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이 모양이지.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다니.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을 보이면 지는 것이라 생각하여 더 독하게 말을 퍼부었지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핏기가 가신 듯 창백했고 그는 그저 떨리는 입술로 정말 미안해 이 말을 되뇌일 뿐이었어요. 그의 방어 기제는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는데 나는 그것을 보며 오히려 내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을 향한 나의 분노와 서러움의 폭발이었지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나는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옥상은 늘 바람이 거세고 차가웠으며 밤에는 더욱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옥상 문을 열자 훅 불어오는 찬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당신, 내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이 통화 기록에 찍힌 시간 동안 대체 뭘 했는지 실토해요. 나는 그 사람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어요. 그 사람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핸드폰을 숨기려 했지요. 안 돼요. 이건 내 사생활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는 무언가 심각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나는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지요. 사생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생활이 어딨어요? 당신이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를 밀치고 그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을 힘으로 뺏어내려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잠시 몸싸움을 하듯 밀고 당겼는데 그 사람의 손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뼈가 부러질 듯 연약해 보였답니다. 그가 나를 밀어내지 못하고 묵묵히 고통을 참는 모습에 나는 섬뜩한 희열과 함께 더 큰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고집과 오해에서 비롯된 관계였다는 것을 그때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에서 폰을 낚아채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결국 나는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는데 성공했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묵직한 기기의 손가락이 떨렸지요. 이제 끝장이다. 저 뻔뻔한 거짓말의 증거를 찾아내겠어. 나는 황급히 잠금을 해제하고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17분. 그 17분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는 이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다시 통화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단순한 부재중 표시 외에 내가 걸었던 부재중 전화 기록 옆에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자국이 찍혀 있었답니다. 마치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강하게 눌러 지우려 했던 듯한 흔적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확대해 보려고 화면을 쥐어짰는데 그 자국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시간대 바로 옆에 찍혀 있었어요. 그 자국은 내 손가락의 지문과는 달랐습니다. 내 손가락은 굵고 억셌지만 이 자국은 길고 가느다란 마치 병약한 사람의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눌렀을 때 생길 법한 그런 모양새였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자국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받으려고 했으나 다른 이유로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17분 동안 그 사람은 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나를 위해 혹은 무언가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조작하려 했음을 직감했답니다. 그 미세한 지문 자국은 밤을 뒤집는 진실이었어요. 내가 고집스럽게 믿어왔던 의도적인 무시는 산산조각 났지요. 그 사람은 무시한 것이 아니라 17분 동안 나와 통화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였어요. 내 모진 말과 협박 속에서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거나 혹은 자신을 방어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자국을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옥상 위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감쌌지만 내 안은 뜨거운 불길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이 자국은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옥상에서 숨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 작은 지문 하나에 담겨 있었던 거랍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옥상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내 무릎을 짓눌렀지만 그 고통은 내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나는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뱉었던 모든 모진 말, 내가 가했던 모든 억압과 의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미쳤었지.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다니. 나는 흐느끼며 그 사람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핸드폰 화면을 닦아내려 했던 그 찰나의 순간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나를 이해시키고 싶었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나는 그를 향한 분노와 의심으로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내 감정만이 옳다고 우겼던 그 오만한 시니어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세상이 다시 밝아졌지만 내 마음속의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텅 빈 응급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었고 그가 남긴 것은 그 미세한 지문 자국과 나의 지독한 후회뿐이었지요. 병원 로비의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어젯밤에 그 환자분 상태가 어떠셨는지. 간호사는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사실을 말해주었답니다. 사모님, 그분은 사실 며칠 전부터 심각한 투병 중이셨어요. 응급실로 오셨을 때 이미 상태가 위중하셨고 의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그 17분 동안 너무 위태로웠답니다. 특히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가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당신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불안정한 상태로 통화하다가 사고라도 낼까 봐 스스로 전화를 피하신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놀랄까 봐 그리고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 모든 사실을 혼자 감당하려 하셨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독하게 몰아세웠던 그 17분은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 침묵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에게 요구했던 완벽한 보고는 그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행한 마지막 배려였던 것이지요. 나는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응급실 앞을 홀로 서성이는 지금 이 순간, 나는 깊은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에 사로잡히기도 했답니다. 후회는 산산조각난 내 영혼을 찢어발기는 듯했지만 그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진실은 역설적으로 나에게 그 사람의 깊은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거든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채찍질만 했는지. 응급실 앞에 차가운 아침 햇살이 내 눈물을 비추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지금 내 남은 생은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만회하는 데 바쳐져야 할 것 같았답니다. 그 미세한 지문 자국이 나에게 남긴 교훈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거운 진실이었지요.